네. 자, 그러면 우리 백년아편처럼 든든한 알찬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선방을 한 걸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특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좀 강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FOMC 결과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영향도 있었고요. 또 좀 이따 말씀드릴 어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코멘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장 출발부터 선물 매수만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만 일부 매수 출발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을 했지만은 2차 전지 소재주와 장비주 급등을 보였고요. 화장품과 면세점 등의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됐는데 연내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파월 의장 발언에 플랫폼 관련된 성장주 기업들도 주가가 오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은 아침에 강세를 시현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FOMC 관련해서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된 점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중간값이 5.1이니까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제 점도표에 올해 안으로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년 말부터 해서 중간값이 4.3 그리고 25년 말로는 중간값이 3.1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월에 수정 경제 전망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25년 성장률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장기 잠재 성장률은 1.8%로 유지를 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반면 25년 실업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 3년간 실업률 상단은 4.6%로 유지를 그대로 했고 PCE 물가도 올해 전망치만 상향 조정한 반면 근원 PCE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2%대 물가 복귀 시점은 ECB와 마찬가지로 25년으로 제시했으니까 좀 길게 보는 거죠. 인플레 지표가 아주 빠르게 빠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어떤 상향 전망 관련된 지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제 FOMC 관련해서 25bp 금리 인상 부분과 이슈가 있었던 반면 옐런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사실은 시장을 끌어내렸다 볼 수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다. 제일 위쪽에 헤드라인 보시면은 옐런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영어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단 25만 달러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상향할 의향은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아무튼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전날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일단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세를 띄웠죠. 구조적 위험 여부에 대해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이고요. 경영진이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표현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은 시장은 악재로 해석했겠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어제 나스닥 관련된 흐름인데요. 쭉쭉 가다가 25bp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도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표시된 부분들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코멘트를 한 뒤에 쭉 빠져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FOMC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하락적으로 영향을 안 미쳤고요. 오히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예금 관련된 보호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어제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자증권은 어제 FOMC 회의에 관련해서 2022년 이후에 가장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성명서였다라는 블룸버그 통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이 근본 연준 성명서의 문구는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변경된 연준의 성명서 문구를 보면은 기존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요. 근본 그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타이트한 가계와 신용으로 연결되면서 일부 긴축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효과로 본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다질 필요는 있다는 문구와 QT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은 기존의 연준 의견에서 크게 변함이 없었다면서 결국 이제 이번에 연준의 평가에 관련해서는 최근 가장 좀 도비시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문구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프록시 펀드 레이트라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어제까지의 그 기준금리거든요. 파란색이. 근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프록시 펀드 레이트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연준의 금리는 이미 1월 말 기준으로 6.11%를 기록했다는 이제 주장의 보고서입니다. 선도적인 가이던스 또는 대차절표 변경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면은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금융 변수, 예를 들어서 뭐 채권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 차입 스프레드 등등을 포함한 12개의 변수 세트를 사용해서 평가해 본 결과 이미 이전 1월 달에 이미 금리가 6.1%까지 올라간 효과를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프록시 펀드 레이트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인들의 펀드 이제 그 금리 부분을 좀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금리를 평가하는. 이게 작년에도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네. 그 금리,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금리 관련된 이 프록시 펀드 레이트 관련된 금리 효과를 이제 발행한 그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때 블러드 총재가 그 다음날 바로 뭐 테일러 준칙을 언급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올려야 된다, 높게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날 바로 띄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에 하반기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준의 프록시 펀드 레이트 어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미 이제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체감의 금리를 이제 이미 체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어떤 그 보고서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 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다는 내용의 형성이 되는 코멘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어떤 그런 평가 보고서와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와 약간의 어떤 차이 갭은 뭐 평가를 어떻게 하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최근의 분위기로서는 금리 인하는 잘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곡점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여기에서 더 힘들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의 마지막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유지 내지는 인하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놓고 이제 시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뭐 연준 얘기 잠깐 짧게 했고요. 그 네,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금리가 어떻게 갈 건가를 좀 미리 좀 점쳐볼 수 있는 뭐 그런 지표 정도가 아마 되는 모양이군요. 네,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자체 평가 보고서니까 네. 이건 하나의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냥 뭐랄까 참고 자료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닥은 또 지수 플러스가 전환했고요. 11시 30분경을 지나면서 코스피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등의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 영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수 대부분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이 세 종목이 끌고 갔다 보시면 됩니다.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인가요? 에코프로 BM인가? 오늘 뭐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1위잖아요. 코스닥에서. 네. 그 회사가 20% 넘게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다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장막판에 그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흔들렸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로 갔었나요? 장중에 막 급하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네. 20% 넘게 올라갔던 에코프로 BM이 거의 10%대 정도까지도 네. 빠지니까 지수에 엄청난 흔들림이 나온 거죠. 거래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2021년 11월 이후에 최대치까지 거래가 올라갔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나 우수장비, 화학을 매수했고 기관도 거의 비슷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IT 부품과 반도체 등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좀 오늘 환율이 되게 특징적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강세 영향 등으로 이 1276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아마 유럽 쪽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고 또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좀 이루어진 부분들도 외국인 수급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자, 그리고 어디 섹터별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뭐 3년 만에 열린다. 그건 이제 지난번 마감 시황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주 52회인가요? 뭐 이렇게 편이 열린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많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크루즈선 입항도 재개되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7개 항공사가 하계 운항 스케줄이 시작되는 26일부터 중국과 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갈 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달에는 베이징, 홍콩, 하얼빈 노선 운항 재개가 또 준비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업계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노선과 함께 중국 여러 도시와 제주를 잇는 직항 노선이 본격 운행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중화권 관광객들이 이제 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제주와 접근성이 좋은 상하이 직항 노선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카지노, 전용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전세 버스 등의 관련 업계가 굉장히 활기를 띨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2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은 중국 100대 여행사 관계자들이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지난 19일에 입국하면서 울산, 부산, 제주를 방문하면서 약 5박 6일 동안 방한 답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들이 답사를 한다는 거는 그런 단체 관광의 패키지 상품을 가능성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이후에 공식적으로 중국 여행사에서 한국을 찾은 것은 약 6년 만으로 알려지는 거고요. 네. 중국 온라인 여행 기업인 트립닷컴이 방한 중인 어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제주 호캉스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방한 일정 중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중 간 관광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올라온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기관이 3곳 이상에서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 기업 199개사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3개 이상 커버가 되고 있는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기업이 8개사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업종은 조선, 항공, 카지노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으로 추정이 되면서 그 부분도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카지노 섹터 중에 파라다이스와 GKL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기대가 전망되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입증이 됐고 지난해 1분기 흑자를 기록한 강원랜드는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아마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항공 섹터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의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도 미팅을 해봤습니다만 1분기 영업이익으로 이제 그 자본 잠식을 이번에 1분기에 탈피할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LCC 항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았는데 카지노까지 외국인 카지노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음 사실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신화닷컴인가 여기서 이제 외국계에서 나온 중국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 중국에서 하이난 면세 제품 관련해서 밀수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이난 면세점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면세 제품 관련된 밀수 단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 면세 기업에서는 어쨌든 센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행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점점 뭐 분위기는 조금씩 무르익는 것 같아요. 무르익는 것 같네요. 날씨만큼. 네. 네. 그리고 5월 1일 날이 노동절이 월요일 날이라 네. 그때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네.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어. 좀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금요일 정도 조금 휴가 써 보면 이제 목요일 저녁쯤 출발해서 금, 토, 일, 월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 정도면 사실 가까운 여행지는 갈만하죠. 예. 네. 자, 그렇게 한번 기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여행, 리오프닝 관련 업종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꽤 지수를 받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커멘트를 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NH투자증권이 평가한 결과 이미 삼성전자가 상당한 규모의 감산을 진행 중으로 추정한다라는 커멘트를 냈습니다. 일부 테스트 및 부품업체에 따르면 이제 1분기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물량이 이미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제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DRAM 재고가 21주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경쟁사 비교해도 다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수준을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체 이익 컨센서스 하향 진행 그리고 감산 여부에 대한 우려 증가 등 때문에 3월 달에 관련 업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이미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익 컨센서스가 충분히 하향 조정됐고 감산 여부도 수주 물량 등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다시 받을 거로 긍정적으로 주가가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 발표도 주가에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좀 모멘텀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팹에서 5% 수준의 증산은 이미 허용된 수정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공정 전환으로 인해서 캐파 감소를 감안했을 때는 어떤 팹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측면에서 최악의 규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어느 정도 반등세를 줬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검은색 실선이 삼성전자 재고 그 주수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삼성전자 주가인데 역시 그겁니다. 절대 재고 수준보다는 재고가 피크를 찍고 빠질 때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재고치가 뭐 2배 정도 이상 되더라도 재고 피크를 보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주가가 올랐다는 평가를 이제 분석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결국 이제 1분기 예상 실적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조 2,800억 정도로 봤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8천억까지도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영업이익단도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이 됐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4조 3천억까지 1분기 적자를 이미 냈기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더 빠지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그 정도 하향 조정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은 많이 안 빠지고 또 좀 빠졌다 반등 나고 빠졌다 반등 나고 이런 모습이 최근에 보입니다. 근데 유한타증권에서 좀 특이한 코멘트를 좀 냈는데요. 긴축 사이클의 종료가 다가오는 관점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국면에서 핵심적으로 주가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섹터를 보니까 미국과 한국 모두 IT 업종인 공통적으로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국내 증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보다는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중심으로 IT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표를 제시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의 표를 좀 띄워주시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IT 업종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2006년과 18년도에도 그때 봤고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간 지수 대비 성과를 보면 대부분 다 IT 쪽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업종보다는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아직은 받고 있고 상당히 강한데요. 2차 전지가 만약에 조금 쉬어가거나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면 다음 버텀으로는 이제 IT 쪽이 조금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여러 증권사 하우스에서 계속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2, 3분기 혹은 3, 4분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면 깊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언급을 하는 쪽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GDP 나오는 이런 쪽을 보더라도 GDP 관련된 추정치가 다소 좀 상향 조정이 오히려 되고 있는. 물론 이제 GDP 나오가 정확하게 맞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분위기가 아주 많이 꺾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추정치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정도나 돼야 아마 GDP가 좀 꺾이는 모습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단위로 따지고 보면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경기 부분이 급감하면서 이제 꺾이는 부분들은 조금 추정하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경기가 어쨌든 꺾이면 뭐 용변의 재주는 없는 거죠. 반도체 같은 예를 들어 3분기에 저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온다 이러면 반도체든 여기도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재고가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하면은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런 이제 수량들이 조금 돌게 되면 경기 침체에 약간 관계없이 조금 재고는 감소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재고 감소된 근데 대체로 주가는 오르더라. 뭐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뭐 미국 쪽은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어쨌든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미국만 우리가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중국 쪽이 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좀 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시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4월부터 그러니까 GTP 사용으로 인해서 서버항이 얼마만큼 증가됐냐. 그게 지금 가장 큰 업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에 증가된다고 치면은 반도체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네. 뭐 기대만큼 안 되면은 뭐 좀 마찬가지로 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뭐 자동차 쪽으로 갑니까? 뭐 자동차라기보다는 역시 2차 전지 2차 전지. 예, 쪽입니다. 예, 오늘 이제 스텔란티스와 삼성 SI의 미국 코코모시 그 배터리 공장 건설 착수 소식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옵니다. 공장 착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계약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인트 벤처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자재법을 포함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니켈, 리튬, 뭐 배터리 관련된 이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뭐 셀 업체나 그다음에 뭐 소재 업체 그리고 이제 뭐 리튬,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돌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장비주들도 꽤 괜찮게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PN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기술 등등을 포함한 일부 장비주들도 꽤 움직임이 같이 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수급 쪽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에 수급이 너무 쏠렸습니다. 엄청나게 쏠렸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수급이 쏠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가가 막 확 밀려버리니까 시장이 흔들릴 정도였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이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가 안 났다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좋은 어떤 양질의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쏠린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SNE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22년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양극재 공급 업체별 판매 규모가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1위부터 13위까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1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야. 4위가 LG 화학. 그리고 8위가 LNF, 그 다음에 11위가 삼성 SDI, 13위가 포스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탑5 내에도 국내 업체가 2개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쨌든 그 한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또 수급이 너무 쏠린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막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 영향력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폐배터리 좀 보겠습니다. 네, 2045년 폐배터리에서 수소나 리튬 2만 톤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 자료가 오늘 나오면서 또 폐배터리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분석을 의뢰하면서 조사했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원료 조달 효과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45년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일단 이루어지면서 폐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소나 리튬을 약 2만 톤가량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표가 이게 나오는데요. 예상치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수소나 리튬이 제일 왼쪽에 막대 그래프 4개가 모여져 있는 것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수소나 아마 리튬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가 망간, 그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이 이제 뭐 코발트, 그다음에 마지막에 니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활용 수거 회수 가능한 예상치를 낸 건데 이만큼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망 자료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했던 황산 망간도 2만 1,000톤, 황산 코발트도 2만 2,000톤, 황산 니켈도 9만 8,000톤 이렇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원재료가 상당히 좀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폐배터리 테마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사유 해소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센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이 폐배터리에서 얼마나 재활용할 것인가 이 가능성에 오늘 폐배터리 관련 업종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로 갑니까? 네, 다음 섹터는 그 중국발 황사 유입 소식입니다. 아,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이번 주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21일과 22일에 발원한 중국 황사가 국내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유입된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는데 22일 중국 베이징 하늘이 황사로 뒤덮인 상황이었고 베이징시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은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가 최악인 6급, 그러니까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중국과 관련된 공기질 지수 AQI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 전일은 6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최고 수준의 오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황사가 결국은 이제 몽골 고비 사막이나 중국 신장 지역에서 발원한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 생산 제품하고 있는 위닉스나 위니아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하고 있는 크레네사이언스, 공기청정기용 모터 생산하고 있는 SPG 관련된 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다음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중국 현지의 황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만큼 황사가 덮여 있다고 해요. 네. 예, 이건 뭐 거의 앞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확실히 중국의 공장 다시 돌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군요. 네, 뭐 이게 뭐 중국이 꼭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서 그런지 영향도 있겠지만요. 계절적인 영향. 예, 계절적 영향도 있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공장이 돌아가면 경기에는 우리나라 경기에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진짜 공장이 돌아가서 그런 건지 계절적 요인인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황사가 심하다 보니까 뭐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 혹시 황사 직접 좀 체험 좀 해보셨습니까? 중국에 가보셔 뭐? 예, 북경 가봤는데 그 옛날에 네. 그때도 항상 저 스모그 현상이 네네네. 좀 심해져갖고 그래요. 예, 봄철에. 예.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는 뭐 그 계절적 영향이 있지만 이제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떼서 전통적으로 1, 2월, 3월에는 심합니다. 예. 북경 같은데.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2030년 어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줄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산화탄소 들어오면 네. 뭐 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뭐 각 국가별 또 탄소 중립 목표 등은 이제 막 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목표들을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막 또 짜는 것 같긴 하던데 또 각 해당 산업의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법제화를 안 시켰는데 독일하고 우리나라만 법제화를 시켜서 그랬나요? 법제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제화를 시키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빼고 유럽들은 전혀 법제화를 안 하고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따르겠다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그게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만 어처구니 없이 법제화를 시켜서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예. 그런 또 이슈가 있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OLED 관련주인데요. OLED? 예, 제가 8.7세대 아마 네네. 팹 관련된 이슈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2분기 정도부터 OLED 관련된 장비 발주가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장비는 조금 보수적인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재 쪽을 좀 먼저 보자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소재 쪽은 결국은 이제 대면적화,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면적화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 그게 이제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 기술로 제가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겹에 한 층에 RGB층이 두 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재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덕산 넷works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래도 소재 중에서는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뭐냐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4 OLED 패널을 추가로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신제품이 아니고 기존 최신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수준까지로 이제 추가 주문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양산 착수한다 이렇게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애플이 추가 주문한 모델은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 들어갈 6.1인치 OLED인데,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복수의 다른 제조사들과 함께 나눠서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 추가 주문으로 인해서 삼성의 보급형 모델에서의 비중
확대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이 이렇게 생산을 재배치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은 추정컨대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가 아마 제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부분들을 삼성에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이니까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재 업체나 OLED 관련주로서는 좀 호재로 오늘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가 표준 관련된 무슨 테마가 있었어요? 네,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네. 국가표준 이거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전략 간대만을 열면서 일단 그 자율차 관련된 표준화 추진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3대 전략 8대 과제를 정하면서 2025년까지 국가표준 25건 제정을 하고 국제표준 30건 제안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자율주행 상용차를 위한 여러 가지 차대차 그리고 차대 도로 인프라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 뭐 모비스라든지 LG전자, LG이노텍, 그다음에 KT,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상장사들이 또 이제 자율차 관련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협의 관계자가 참여해서 이제 초안에 굉장히 의견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교환했다 이야기 알려졌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차 관련된 구체적인 초안이나 규제와 관련된 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테마가 좀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야, 자율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잘 좀 초반에 자율차가 이제 막 또 커져갈 테니까 예. 초반에 잘 세워놔야지 나중에 막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각각 막 만들어지다 보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기준 부처마다도 기준이 지금 그렇죠. 제각각이라 네. 건설교통부 기준하고 과학기술부 기준하고 해서 그거를 빨리 통합해서 네네네. 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국제 표준형도 또 잘 조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자, 그리고 뭐 보톡스 관련된 뭐가 또 있었어요, 뉴스가? 네, 뭐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뭐 이번에 이제 메이톡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휴젤이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균주 관련되면서 아, 네, 소송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제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걸 이제 심의를 했고요. 심의 결과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아마 뭐 잠시 지연될 상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이 잠시 지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법안의 국회 상정이 연기되긴 했지만은 국회에서 추후에 심사를 계속 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법안은 이제 보톨리움 관련된 톡신, 병원체, 균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적으로 뭐 균주를 획득했음이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로 센티가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주는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일부 종목은 조금 올랐고요. 네. 뭐 제주은행인가요? 그쪽은 또 빠지고 일부 이제 지방은행들이 좀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은행이잖아요. SVB나 이런 은행들이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은행들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BNK나 DGB나 이런 지방은행들이 조금 움직임이 오히려 안 좋았고 대형주는 상당히 좀 버티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일단 하나투자증 그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이 관련된 최근에 코코본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너무 국내 은행주에 관련해서는 이제 겁먹을 필요가 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발췌해봤는데요.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사들이 조건부 자본증권 이게 이제 코코본드인데 발행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짙게 파랗게 나타난 게 은행사별로 후순위 채권이고요, 증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옅은 그 파란색이 신종 자본증권 코코본드고 합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붙어 있는 건데 이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어디죠? 기업은행인가요? 기업, 예, 네, 그러네요. 제일 많고. IBK 기업은행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 많고요. IBK 투자증권. 네, 저는 네. 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은행 쪽에서 제일 이제 합계로 봐서는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KB 지주가 이제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이 보면 후순위채보다는 지금 보는 게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코코본드. 그게 이제 막대 그래프 가운데 이제 아주 그 중간쯤 되는 거. 네. 그게 이제 코코 본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지주사 은행마다 보면 막대 그래프가 3개가 붙여 있는데 그러네요. 네. 가운데 게 이제 신종 자본증권 코코 본드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규모를 봐서는 제일 많은 쪽이 코코 본드만 KB? 뽑으면 KB 맞나요?
KB 지주가 지금 코코본드가 제일 예, 많죠. 그러네. 신한 우리 비슷한 거 네네네. 같고요.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후순위 채권이 제일 많죠. 아.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걸로 보면 신종자본증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코코본드만 보면 지금 KB 지주가 제일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우리 지주도 좀 많다고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많은 게 뭐 하나 지주도 좀 보이고 농협은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은 좀 이렇게 지켜보면 아무튼 가운데 있는 쪽이 제일 많은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순위 채권과 신종자본증권 합계를 보는데 신종자본증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은행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번에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 처리하면서 이제 가치가 제로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이게 똑같이 이제 사례가 적용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경계감이 있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미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필요시에 또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은행에 관련된 지원을 하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정부 지원이 바로바로 되고 있는 나라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부실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도 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전에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서 회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례가 많다. 그래서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본드의 트리거 발동 가능성이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 확충 펀드 조성하면서 선제적으로 은행을 또 지원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정부의 개입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아마 국내 은행의 지금은 펀더멘털도 괜찮고 금융당국의 자율성 확보 수준이라든지 또 아주 유사시에는 또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커버를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너무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BIS 총자본 비율이나 기본 자본 비율, 뭐 보통주 자본 비율을 본다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재무적인 구조 안정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금융 관련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진 모양이죠? 네, 최근에 뭐 미국 쪽에 지역은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일축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오늘 10시 기준을 봤을 때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3%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전일 대비 약 4% 정도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진 것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주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섹터라기보다는 종목 관련인데요. 네. 쌈지엔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쌈지? 이제 예. 옛날에 그 티니핑. 그 네. 쌈지가 아니군요. 네. 예. 뭐 쌈지엔터가 이제 그 네, 티니핑이라든지 옛날에 그 가방 만들던 거 쌈지 있었는데. 그렇죠. 쌈지 있었죠. 쌈지 있었죠. 예. 지금도 쌈지끼리라고 그 쌈지가 그 쌈지예요? 예. 오. 예, 하여튼 그 쌈지라고 뭐 꽤 그래도 가격이 아주 싸진 않았던. 네, 뭐 네. 자파를 만들었죠. 네네네. 가방도 그렇고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쌈지엔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좀 특징 이슈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티니핑.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와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직전 보고서와 이전 보고서에 보통 주식 가지고 있는 숫자 SAMG 엔터테인먼트, 쌈지엔터 관련된 이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거든요. 이게 뭐냐면 2월 15일 공시 기준 델타 유니콘이 39만 주 신고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3월 6일과 15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블락들로 팔고 잔여 20만 주에서 25만 주 정도를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어느 정도 판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기관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버행 이슈가 보니까 물량이 이 정도 남아 있었는데 아마 3월 6일 날 15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블락들로 매매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잔여 한 25만 주 정도가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됐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면서 삼지엔터가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보면은 주요 추다 포인트가 신규 로봇 애니메이션 방영을 합니다. 삼지가.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방영은 대부분 다 이제
이 로봇이나 이런 어떤 그 완구를 팔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방영은 그거 완구를 팔기 위한 방영을 하는 애니메이션 겁니다. 자체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렇죠. 완구를 팔기 위한 애니메이션 방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규 로봇 애니메이션 방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완구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과천의 테마파크도 오픈합니다. 3지가.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매출액도 증가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규 로봇 애니메이션은 3월 29일인가 3월 30일 정도 방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관련 완구는 이미 이제 3월 초에 주요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 중에 있고 경쟁 아이템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서 소비자가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토이저러스 관련된 판매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시간 베스트 상품인데 여기에서 다 보시지 마시고 제일 밑에 왼쪽 두 개 16위, 17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메가 트러커랑 메가 뭐야 이게? 네, 메탈 카봇 이게 부분이거든요. 신규 애니메이션 로봇입니다. 16, 17인데요. 여기에 실시간 베스트 16, 17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방영 전입니다. 애니메이션 방영이 이제 3월 말에 방영이 시작인데 미리 이제 유통을 통해서 이제 좀 물건을 풀었는데 이미 이제 토이저러스에서 실시간 베스트 상품 200 중에 16위, 17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거 거죠. 우리나라인가요 이거는? 그렇겠죠? 네, 아, 전 세계 판매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토이저러스가 이제 워낙 또 전 세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국내에서 네. 이미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완구가 이제 쫙 올라오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방영 전에 나온 겁니다. 국내만 방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천 테마파크 오픈도 이제 뭐 기존 예정보다 조금 미뤄져서 7월 달에 이제 뭐 이렇게 오픈이 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테마파크 입장료라든지 음식료, 식음료 소비가 또 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 매출은 뭐 시장 우려보다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네. 티니핑을 포함해서 관련된 그 로봇 완구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던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투자자들 감심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오늘 이제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니핑으로 아주 돈을 많이 썼다면은 삼지엔트 사가지고 해제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농담 삼아 돌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부모님들이 티니핑 때문에 이제 많이들 돈을 쓰였으면 예. 차라리 티니핑 관련 있는 삼지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해라. 해지를 해라. 네. 네, 내가 사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 줄 테니까. 예, 물론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티니핑이 뭐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등골핑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아, 비싸요? 예, 그게 이제 또 이 수집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사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줘야죠. 아기들이 원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뭐 부모들은 조금 이제 뭐 부담이 되죠. 이 완구 가격이 또 거의 비싸니까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벤트가 삼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자체 온라인몰 오픈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시작되는 게 3월 27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교 어린이 TV 쪽에서 이제 메탈 카브봇이 첫 방영되고 그다음에 KBS 쪽에서도 이제 메탈 카브봇도 아마 3월 말에 또 방영되기 때문에 완구가 이제 방영 전인데 유통을 좀 해보니까 잘 팔리더라.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방영을 하면은 아마 완구 순위가 꽤 많이 올라오겠죠. 그럼 매출도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된 국면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뭐죠? 그 무슨 피카츄 포켓몬 네. 카드가 있습니다. 예. 와, 그 카드를 이제 갖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이 네. 그래갖고 이제 저 당근 마켓으로 이제 찾아봤죠. 천장이 있다니 천장이. 근데 그거를 15,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만큼 있어요. 그 주시는 김에 다른 것도 주신다고 해서 그 피카츄 있는 그 포켓몬 말고 또 다른 무슨 뭐 모닝가 하여튼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그 카드도 한 1,000장 또 주셨는데 네. 와, 그 카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사 모으면 거의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천장의 카드 중에 V, 그다음에 VMAX, V스타 카드가 있느냐의 문제죠. 그거 뭐예요? 이제 카드가 다 있습니다만 레벨을 이야기하는 그 레벨, 그 V 카드, 그다음에 VMAX 카드, 그다음에 네. V스타 카드 그 레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이렇게 좀 퀄리티가 높게 비싸니까?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약간 뭐 이렇게 아, 프린팅도 좀 퀄리티가 높은 그게 이제 애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V 카드, 그다음에 VMAX 카드, V스타 카드 이런 이제 레벨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쪽에는 골든 카드로 해갖고 아예
황금색으로 만들어진 카드가 있고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외의 카드들은 애들이 사가지고 열어서 뽑아가지고 봤을 때 그 카드 아니면 그냥 버려버려요. 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정한 아이템의 특정한 카드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 이제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네. 아마 더 그걸 맞아요. 많이 하면 경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애가 이제 친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적막하면 내 되게 민망해지는데. 아니요, 이제 저희 둘째도 8살이라서 네. 한참 이제 딱 공부할 때 예, 나이잖아요. 포켓몬 카드에 아주 네. 심취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수지구 동천동 쪽에 가면은 네. 포켓몬 그 법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좀 싸게 팔아요? 예, 싸게 팔지는 않고 거기 가면 이제 그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1층에 이렇게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켓몬 그 법인이 아마 거기 있어하고 저도 이제 애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면 뭐 그 인형도 팔고 카드도 파는데 카드 한 상자에 6만 원씩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특정한 어떤 스페셜 카드는 몇 장 안 들어있고 그게 이제 그냥 임의로 뽑는 건데 그래도 뭐 새로 나온 어떤 그런 신규 카드는 그냥 그 팩이 있는데요. 패키지로 파는데 그 한 6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싸지 않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아마 친구들이 노는 걸 이제 보고 뭐 네. 걔네들이랑 직접 뭘 하진 못하고 이게 어깨너머로 보고 아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천장씩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네. 바로 사줬죠. 네. 예, 그랬는데 뭐 특별히 뭐 많이 갖고 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이지 뭐. 특정한 스페셜 카드를 내가 갖고 있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아, 가만있어. 예. 스페셜 카드 얘기하면 또 이거 배신감 느낄 텐데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이제 당근마켓 가면은 그 스페셜 카드도 가끔씩 올려놔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비싸게 내놓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하기 힘든 카드들은. 아,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살 생각은 없고요. 자, 여튼 한철입니다. 그것도 한때. 그렇죠. 예. 뭐 어렸을 때. 우리도 한때. 어릴 때 그 딱지 이거 뭐 종이 그 글롭 별롭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예, 뭐 어렸을 때 종이 많이 동그란 모았죠. 딱지 여러 이거 가지 떼갖고 많이 모았죠. 엄청 날리고 예. 네, 딱지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이거 해고 이거 뒤집고 예,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요. 어릴 때 한철입니다. 자, 하여튼 아이들 완구 관련된 섹터까지 오늘 정리 좀 해주셨고요. 내일 금요일 즐거운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